싸움 중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송성신 인사이트 필드 대표님, 김혜영 박사님, 그리고 안도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 대표님과 김 박사님께서 게재하신 논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원래 저자가 한 분 더 계시죠. 권근혜 컨센트릭스 코리아 부장님이신데요. 아쉽게도 일정이 맞지 않아서 참석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예, 논문 제목이 비대면 의료 현황과 해외 사례 고찰을 통한 비대면 의료 커뮤니케이션 방향성 연구입니다. 코로나가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저희 광고 PR 실황연구에서는 실무적 논문, 그래서 현업의 실제적인 데이터라든지 현업의 실제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그런 논문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실무적 논문의 좋은 사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도현 교수님께서 회장 역임하셨던 헬스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당연히 많이 진행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논문의 핵심만 제 나름대로 한번 좀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국내의 경우에 비대면 의료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진행 중인 논의들 역시 법규와 의료진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형 통합 디지털 의료 서비스 체계를 논문에서 제안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환자들의 효능감, 다시 말해서 유용성과 용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나름대로 파악한 이 논문의 핵심이라고 이해되는데요. 관련해서 하나씩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의 정의가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비대면 의료에 대한 정의를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원격 의료, 모바일 헬스, 스마트 헬스케어, 디지털 의료 서비스 등등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논문에서는 이걸 통칭해서 비대면 의료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원격 의료, 모바일 헬스, 스마트 헬스케어, 디지털 의료 서비스를 아우르는 개념으로서의 비대면 의료. 이 비대면 의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일단 한번 좀 여쭙고 싶고요.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비대면 의료의 대표적인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의료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비대면이라는 거겠죠. 우리나라 의료법상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전문가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대면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비대면 의료라는 건 그야말로 non-contact,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얘기하고요. 우리나라의 법제상 대면 의료만 사실은 합법입니다. 코로나 심각 단계에서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정부에서 허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는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가능은 해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나 또는 전화를 통해서 의사와 상담을 하고 그리고 약도 배달을 받아서 직접 약국에 가지 않으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대표적인 비대면 의료 서비스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비대면 의료 서비스는 사실은 환자와 의료인 간에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 이루어지는 비대면 의료라기보다 이제 원격 의료 서비스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어느 병원에 계시던 분께서 서울에 있는 어느 병원에 이제 옮기실 때 강원도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 만나셨던 주치의 선생님께서 환자의 데이터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전달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의료인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비대면 의료 원격 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이런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은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합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말씀을 듣고 나니까 훨씬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고요.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도 비대면 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그 측면에서의 그 비대면 의료는 이전부터 많이 진행이 돼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일단 허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의료인과 환자 간의 비대면 의료인데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금
허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한시적이라는 게 언제까지라고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그 보건복지부 장관령에 따르면 코비드-19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는 심각 합니다. 단계지만 네네. 네네. 그러면 지금은 사실 코비드 단계로 보면은 심각 단계는 아닌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법규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느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대면 의료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는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듣고 있는 네. 게 다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뭐 상당히 문외한이지만 관련된 뉴스는 꽤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특별히 느껴지는 변화는 없는 것 같다. 저도 한 사람의 소비자이고 또 환자, 잠재적 환자니까요. 아직까지는 환자는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국내 비대면 의료의 현황이 좀 어떤지 좀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송 대표님과 김 박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국민들이나 환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비드 상황에 한시적인 제한이 풀어지는 것 이외에는 환자 또는 잠재 환자와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비대면 의료는 아직 의료법상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격의료라는 게 사실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편의를 늘려줄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하지만 의료라는 건 편의 이전에 대전제인 안전이 반드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이 아직은 확립이 안 되어 있는, 그리고 그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책임 소재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 의료가 지금 현재 산업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니 이걸 풀어달라고 하는 건 의료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제공하는 게 옳지 않다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의료계의 반대 때문에 사실은 여러 번 시범 사업들도 사실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원격 의료는 이용자인 소비자나 국민이 굉장히 중요한 스테이크홀더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논의에서 지금 현재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환자나 국민들이 이런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이게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원격 의료 시스템의 이제 세팅이 좀 더 빠르게 진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첩첩산중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앞에서 잠깐 저희가 언급을 했었었는데 의료법에 따른 규제가 당연히 그 현존하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 의료인들, 구체적으로는 의사협회, 약사회 같은 일종의 단체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의료인들의 반대가 또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안전성에 대한 환자 그리고 잠재적 수요자들의 우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법에 규제가 돼 있고 또 의료인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정작 수요자들이 정말 이거 필요하다, 빨리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게 되면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저 스스로를 생각을 해봐도 이게 비대면 의료가 활성화가 된다. 그게 과연 좋을까? 내가 정말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반반인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구체화되고 눈으로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뭐 네이버 좀 보고 그러려면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비대면 이런 서비스를 좀 적극적으로 또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솔직히 들거든요. 학계에서도 좀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떠신지요? 교수님께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의료학회가 언제 설립됐냐면은 올 3월에 설립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연구회 차원으로 몇몇 관련 있는 사람들이 연구하다가 의료계, 그다음에 약학계 관련된 관련 산업계 이런 분들이 이제 몇 명 모인 거죠.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는
뭐 논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HCI 연구자들 중심으로 그 디지털 헬스케어의 확산과 채용,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프로그램의 효과성,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디자인 이런 거 관련된 연구는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의사 환자 소통 또는 그 의료진 그 간호사 소통 뭐 이런 관련된 소통 전통적인 연구들이 매개 소통이라는 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원격 상황에서 이 매개 소통의 원리를 그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의 틀로 연구하는 들은 아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격 의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의료법 개정안이 두 건이 이제 발의돼 있어요. 두 건이 좀 결이 많이 다릅니다. 하나는 뭐 거의 하지 말자는 법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전향적으로 좀 확대하자는 그 개정안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많이 안 되면은 폐기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수요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미국에서 텔레닥 같은 기업의 성장세를 보면은 엄청납니다. 몇 배씩 성장하거든요. 화상 진료라든가 전화 진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2차 소견, 3차 소견 서비스도 있거든요. 2차 소견이나 3차 소견을 원격 의료가 아니면은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 의원급에서 있는 사람들이 걸러낼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전문가들은 전국에 얼마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 한두 명밖에 없다. 뭐 이러면 어떻게 접근해요? 근데 그 원격 의료가 돼야만 2차 소견과 3차 소견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걸 통해서 미국에서 목숨을 구한 사례가 꽤 됩니다. 일반적인 전문의들도 잡아내지 못하는 것들 이상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이상하단 말이에요. 병원을 두 군데, 세 군데씩이나 다녀봤는데 원인을 모르겠대. 근데 애는 죽어가. 2차 소견, 3차 소견을 해보니까 얘는 아주 특수한 희귀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숨 살린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의사들이 2차 소견, 3차 소견을 통해서 부수입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렇게 반대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제 최근 기사를 봤더니 이제 모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그 주재원이나 주재원 가족들에게 현지에서 받은 검사 결과나 아니면은 이제 임상 이제 데이터들을 국내의 병원이랑 연결해서 다시 한번 그걸 리뷰해 주거나 아니면은 필요의 경우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병원에서 다시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런 2차나 3차 소견이 필요한 게 제가 직접 만나봤던 환자분인데 정말 희귀한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최종적으로 그 병을 진단받기까지 2년 반이 걸리셨더라고요. 혈액암이었는데 어느 병원에 가면 백혈병이다. 또 어디 가면 뭐 혈소판이 잘못됐다라고 하셨지만 그분은 지금 김해에 살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2년 반 만에 온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서울에 있는 제일 유명한 병원에 와서 그때야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다행히 그분이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사실 긴박한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런 원격 의료가 굉장히 좋은 의료 서비스 옵션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가장 공감이 탁 드는 게 2차 소견, 3차 소견을 통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원격 의료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수용도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2차 소견이나 3차 소견이라는 게 국내 의료 시스템이 1차 진료, 2차, 3차 진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럼 2차 진료, 3차 진료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는 의원급, 병원급으로 가는 어떤 단계로 올라가는 거고요. 2차 진료를 이용했건, 3차 진료 기관 이용했건, 현재 자기가 치료를 받고 있는 그 결과를 그 다른 의사한테 그 보여주고 이거가 맞는지 아니면 이게 잘 모른다는데 도대체 원인이 뭘까? 이런 거 갖다가 좀 이렇게 의견을 받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분 말씀 들으면서 2차 소견, 3차 소견을 원격 의료를 통해서 또는 비대면 의료를 통해서 받아보게 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현재 국내 시스템이 1차, 2차, 3차 진료의 단계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원격 의료를 해서 2차 소견, 3차 소견을 듣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편리할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안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원격 의료 학회를 혹시 아셨습니까? 김혜영 박사님하고 송성신 대표님께서. 저는 학회는 몰랐고요. 지금 네. 원격의료 연구회가 있는 건 알았고 내일 세미나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처음 이제 출범했다라고 아까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이 비대면 의료와 관련된 논의들은 이제 그 학회를 중심으로 굉장히 또 활발하게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장이 마련된 거네요. 그걸 오늘 알고 가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인터뷰에 참여하실 소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가운데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게 이 학계가 뭐 뒤처졌다라기보다는 이게 한 걸음 뒤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이런 방식인데 뭐 사실 그럴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선도적인 아이디어, 또는 선도적인 개념이나 또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 드려야 되는 게 저희들의 의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요즘 현업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추격해가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변화들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또 제공해 드리는 것도 좋은 역할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HCI 관점에서 일종의 인터랙션, 인터페이스 뭐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거군요. 학문 체제가 일종의 그 사일로 시스템이라니까 각각 그 분과 학문들 사이의 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분과 학문들마다 이게 장벽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저거는 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걸스 커뮤니케이션 학회 디지털 헬스 세션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그 제출한 분들이 우리가 이거 헬스 커뮤니케이션에 제출하는 거 맞아요? 라고 하면서 제출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헬스 커뮤니케이션이면 다 포함될 것 같은데 심지어 디지털 헬스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거 헬스 커뮤니케이션 맞아? 할 정도로 그만큼 너무 분리가 돼 있다는 거죠. 학문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학제 간의 어떤 그런 협력,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틀 좀 이렇게 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좀 더 학자들이 더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산업의 발전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저도 굉장히 마음이 좀 찔리는데요. 사실 요즘 융복합의 필요성은 굉장히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융복합을 제대로 실현을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직군이 교수님들인 것 같아요. 본인이 해왔던 그런 연구의 주제에서 벗어난다는 게 사실 두렵기도 하고 또 다른 그 주제로 넘나든다라고 하는 게 그 주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들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참 엄두가 안 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송 대표님하고 김 박사님께 한번 또 좀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두 분께서는 당연히 비대면 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제들 중에서도 특히 비대면 의료에 대한 환자 그리고 잠재적 수용자의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라고 논문에서 강조를 해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비대면 의료가 유용할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저도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부담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일종의 오해일 수도 있고 부담감을 해소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좀 간략히 다시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원격의료 진료 서비스에 대해서 자기 효능감이 낮은 이유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대면 서비스의 대체로 생각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도 논문을 준비하면서 김혜영 박사님뿐만 아니라 권근혜 부장님이랑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집 밖에 나가면 10걸음 정도 걸으면 병원을 찾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대면 의료 서비스를 대체할 필요도 없고 잠재적 환자분들도 그걸 원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을 예시를 들면 일단 기저질환,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처럼 매번 갈 때마다 뭔가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체크업, 예를 들어서 혈당이나 아니면 혈압의 체크업을 하고 의사와 다른 이외의 검사 없이 그냥 문진만으로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비대면 서비스를 해도 사실 의료의 질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제가 봤던 통계상으로는 일반적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특별한 검사가 필요 없는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대기하는 시간이 평균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의사 만나고 나오는 시간은 그거의 10분의 1에 가깝다는 것을 원격 진료로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환자분들의 편의성이나 아니면 시간 로스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유용함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그런 환자들 경우에 긴박한 아니면 또는 응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원격 진료를 통해서 의사를 만나거나 의료 전문가를 만날 수 있다면 그거 역시 굉장히 환자분들의 의료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또 나아가서는 그 환자분들의 생명이나 아니면은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의료 옵션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잠재적 환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거죠. 원격 의료나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대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용할까라고 하시지만 분명히 그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잠재적 환자분들도 어떤 필요한 상황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리는 그런 노력들이 먼저 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이런 그 원격 의료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한 건 실제적으로 전체 인구 비율을 봤을 때에 의료에 대한 혜택이라던가 아니면 병원 방문의 연령 비율이 사실은 이제 고연령층이 더 많은 비율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환자분을 모시고 가는 환자 가족에 대한 먼 거리에 대한 이동 거리라던가 모시고 가야 되는 입장에 봤을 때는 이 환자 가족이 스케줄 내거나 하는 이런 부담이 굉장히 과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드려야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거나 아니면은 관계된 가족들이 환자를 함께 이제 진료를 받거나 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시간적, 공간적, 재정적인 이런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가까운 거리라 할지라도 사실 환자가 병의 질환이 좀 위중하다거나 할 경우에는 사실은 실제적인 의료인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은 환자 가족이 해야 되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대면과 비대면을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환자와 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서비스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저희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이제 확실하게 좀 인식을 한 것 같은데 논문을 읽으면서 저도 대체제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 대면 의료 서비스하고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대체제일 필요도 없고 또 두 분 논문에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포인트는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의 역할을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부담도 좀 덜어지면서 또 다른 다양한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제가 앞에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 비대면 의료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 뭐 사실 심리적인 부담감만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물리적인 부담감이죠. 뭐 노안이 왔다든가 이런 측면. 그런데 한편 또 생각해 보니까 실제 대면 서비스에 대해서도 분명히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스케줄을 그냥 어렵게 잡아가지고 당일날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되면은 대기 환자들이 쫙 늘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 차례가 점점 다가오게 되면 부담이 들더라고요. 들어가서 말 실수하지 말고 빨리빨리 빠른 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해야 될 걸 미리 정리하고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비대면 의료하고는 좀 성격 자체는 다르겠습니다만 대면 의료에서도 분명히 또 다른 유형의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잘 보완해 나가면 훨씬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좀 들고요. 환자와 잠재적 수요자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두 분 논문에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한번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기술 수용 모델을 좀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유용성이라든지 또 용이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술 수용 모델 외에 또 다른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그런 근거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여 교수님께서 이렇게 좀 반대하시거나 우려하시는 입장이시라면 왜 그런 입장이신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격 의료가 대체제라기보다도 보완제라고 하셨는데 사실 미디어 연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미디어 이용과 관련된 그 가설들이 몇 개 있는데 컴퓨터 매개 소통이 인간 간의 그 대면 소통을 대체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 보강하는 거냐 뭐 이런 그 가설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증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그 원격 의료도 일종의 매개 소통이거든요. 그 매개 소통으로서의 일반적인 원리. 즉, 그 매개 소통이 그 직접적인 대면 소통을, 그 페이스 투 페이스 커뮤니케이션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증강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할 거라고 보고, 사실 우리가 병원에 가는 거는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한국에는 그 감염병 전문 병원이 이제 하나 만든다고 하잖아요. 사실 감염병 전문 병원이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병원이 감염병 관련된 사람들은 따로 있어하고 그 병원에 따로 가고 그 의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군데 같이 몰려간단 말이에요. 옛날에 메르스 사태 때 겪고 또 아직도 그걸 못 고치고 있어요. 병원에 가는 거가 상당한 감염의 위험을 안고 병원에 가는 겁니다. 노인들의 가장 큰 사망이 뭐냐면은 이동하다가 넘어져가고 엉덩이뼈에 그 금이 가는 거예요. 노인들 80대 고령자들 자꾸 병원 왔다 갔다 하라는 것 자체가 노인들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의료를 받기 위해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거긴 한데, 너무 과도한 위험 부담이라는 거죠. 어르신들 모시고 병원 가려면 연차 내야 돼요.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게 이게 고혈압, 당뇨병이면은 그거 매번 그게 연차 내야 되는데 엄청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원격 의료가 굉장히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격 의료가 어떤 실제로 그 위력을 발휘하는 거는 이 환자 분류입니다. 환자들이 지금은 자기가 알아서 가야 돼요. 이거 내가 정형외과 갈지 내과 갈지 이런 거 정해야 되는, 피부과 갈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피부 발진이 있는 분이 있었는데 당연히 피부과 갔죠.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를 잘 놔줬는데 결국 뭐였냐면은 대상포진이었어요. 환자 분류를 원격 의료를 해갖고 이분이 처음부터 이거 내가 된데 그 어느 병원을 갈까를 걷다가 원격 의료를 통해서 그 환자 분류를 제대로 했으면은 죽을 뻔한 위험을 멈출 수 있었던 거죠. 환자 분류가 지금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하는데 이게 거의 사람이 죽고 사는 일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고 났을 때 초창기에 학생들 반발이 심했거든요. 우리 비싼 등록금 내는데 이게 비대면이 뭐냐 그래갖고 막 난리 났었는데, 요즘 다시 교실 강의하자 그러면 다 싫다 그래요. 다 그냥 계속 비대면 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기술 수용 모델 관점에서 이제 적용하는 것보다 푸드 인 더 도어 스텝 전략 있잖아요. 그 발걸치기.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적절한 모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비대면으로 의료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진짜 의사로부터 직접 접해야 되는 이런 것들 아니면은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하고 싶어 할까라는 거죠. 실제로 이게 우리 사회에서 비대면을 한번 하고 나니까 과거로 안 돌아가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것도 한번 하고 나면은 이쪽으로 많이 달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닥터 나우 같은 경우 누적 이용자가 10개월 만에 50만 명이 돌파했대요. 수요가 엄청나다는 거죠. 이게 수요가. 그 수용자가 원격 의료를 채택하지 않을까 말까는 그거는 변수가 거의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한번 어떻게든 경험하면은 계속 쓸 거고, 공급자 측면에서 이거를 갖다 공급하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전문가 집단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의 논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학문적인 관점에서 제가 조금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재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하는 그 혁신 격차 가설을 하나 이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혁신 확산이 일어나고 지식 격차의 이론을 같이 접목한 그런 새로운 가설인데요. 이게 우리 안도현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현황과 그리고 비대면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안도현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러한 그 학문적 관점에서 진행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실용화가 돼서 비대면 의료 그리고 원격 진료를 위한 미디어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혁신 격차 가설을 적용을 해서 이와 관련된 실제적인 환자 그리고 의료진 그리고 환자 가족이 혁신을 얼마나 채택할지, 그리고 혁신을 그 채택함의 정도에 따라서 실제 비대면 의료를 활용한 이후에 정보가 수용되는 양에 대한 차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간다면 훨씬 더 활용이 쉽고 훨씬 정보 그리고 메시지의 오류를 현저히 낮출 수 있는 비대면 의료 시스템이 구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가설 홍보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 혁신의 격차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다양한 요인들이 이런 혁신 격차에 영향을 미칠 텐데, 각각의 요인들을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변형시킴으로써 이런 혁신 격차들을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제한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안도현 교수님께서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해주신 그 내용들 가운데 이제 몇 가지 키워드들이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1차적으로는
어그멘트라는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앞쪽에서 대면 의료 서비스와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이게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었는데 단순히 보완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 더 오그멘트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 있다.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가 합쳐짐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 또 이제 수용자라든지 잠재적 환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그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food in the doorstep이라고 하는 그 설득 심리학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이론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food in the doorstep 그 이론에 입각해 보면 이미 한 발 들여놓은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일단 한 발 이미 들여놓은 거죠. 예, 그래서 국회에서 법 발의도 주권이나 된 거고, 그 의료계에서도 지금 의사협회 같은 경우 이제 그 원격 의료에 대해서 뭐 거의 뭐 결사반대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갖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는 정도까지 좀 이렇게 그 진행됐다고 합니다. 환자를 초기 단계에서 적절히 분류해내는, 그래서 이 환자한테 적합한 또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단기간 내에 그걸 확인을 해주고 적절한 그런 서비스를 받게끔 해주는 역할, 이게 그 일종의 어그멘티드된 의료 서비스일 수가 있겠네요. 이와 관련해서 논문에서는 이른바 한국형 통합 디지털 의료 서비스의 일종의 프레임워크, 도식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잠깐 좀 그림을 띄워놓고 좀 말씀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이 이제 환자, 1차 병원, 보건소, 2, 3차 병원, 약국, 이런 것들은 사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지역 원격 의료 서비스 센터, 원격 의료, 휴대폰과 관련된 이런 그 플랫폼들을 추가해서 연결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요. 송 대표님과 김 박사님께 이 도식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이제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서 캐나다하고 중국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두 나라의 비대면 의료 체계하고 지금 이 그림에서 보고 계시는 한국형 시스템의 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더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붉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비대면 의료의 패스웨이이고, 그다음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직접 방문, 대면 의료 서비스의 패스웨이로 그려졌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원격 진료를 위해서는 원격 진료를 제공할 수 있고, 뭐 제공자와 환자가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원격 진료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원격 진료 플랫폼은 앞서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사실은 현재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화 진료나 아니면 원격 진료 현재 하고 있어서 그 원격 플랫폼을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서 조금 지금 현재 있는 것과는 다른 새로 제안을 드렸던 게 지역 원격 의료 서비스 센터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논의가 필요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프레임에서 보시면 원격 진료 플랫폼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는 환자와 1차 병원이거든요. 의료 서비스에서 2차나 3차 지역 거점 병원은 사실은 그 뒤에 저희가 존재를 해놨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의료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원격 의료 서비스가 됐을 때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환자들이 원격 의료 서비스라고 하면 유명한 사람한테 먼저 받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을 수 있고, 또 원격 의료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에는 중증 질환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이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2차, 3차 소견이 필요했을 때 1차 병원에서 2, 3차 병원 또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 데이터 판독이나 아니면 2차 소견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일단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했고요. 이런 1차나 2차 병원 간의 데이터 전송이나 아니면 2차 소견, 3차 소견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도 어느 병원에 어느 교수님이 제일 나을지 1차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그걸 다 확인해서 전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인력도 분명히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병원 간에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지역 원격 의료 서비스 센터
센터, 또 이런 원격 의료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1차 병원이나 보건소와 환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이슈나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서비스 개선 같은 것들을 위해 여러 가지 중간 역할, 민원 관리라던가 여러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역 원격 의료 서비스 센터를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중국 사례를 저희가 이제 리서치하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했던 부분이고요. 아마 이 부분은 김혜영 박사님께서 캐나다랑 중국의 사례 좀 설명해 주시면서 조금 더 이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제가 조금 더 저 스스로가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을 드려보면요. 그 2차 원격 의료 서비스 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콜센터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콜센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뭔가 몸의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자, 그런데 직접적으로 대면 의료 서비스를 특정 병원을 정해서 지금 가서 뭐 예약을 하고 또 방문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명확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이 서비스 센터에 이제 전화를 걸게 되면 또는 휴대폰을 통해서 뭔가 문의를 하게 되면 증상을 보고 여기를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는 여기랑 컨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기능인가요? 메인 기능이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지금도 원격 진료 플랫폼에서 환자분들이 원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했던 이 지역 원격 의료 서비스 센터의 가장 큰 기능은 원격 의료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의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런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플랫폼 자체에 대한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걸 서비스 개선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것들을 제안하고 서비스 또 개선도 제공하는 게 이 지역 의료 서비스 센터였고, 또 한 부분은 1차 병원이나 보건소가 2차 병원 또는 그 이상 상위 종합병원 같은 곳에 2차 소견이나 판독을 지원할 때 어느 병원에 누구에게 연락을 하는 게 좋을지 연결하는 그런 중간의 역할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논문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비대면 의료 체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되게 체계적으로 이런 비대면 의료가 시작을 했다라는 것에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시작은 했는데 이제 흐지부지하게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환자하고 의료인간에게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단계별 스테이크홀더 참여도를 높이고 거기에 맞춘 효율적인 기관 체계를 초반부터 구축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비대면 의료에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많은 요소들 그리고 문제점들을 다각적인 시선으로 접근을 해서 초반부터 그런 이행 프로토콜을 구축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지금의 이 캐나다 비대면 의료의 현황은 웹 기반의 다양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이행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 한국형 통합 비대면 의료 플랫폼의 모델 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적인 흐름은 이 정부 주도의 온라인 병원을 필두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대면 의료가 법제적인 제약이 없이 아주 체계화된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할 환경적인 요인을 이미 구축하고 있는 상태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병원에 대해서도 보통은 경제적 요건이 좋은 환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양산이 되고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지역 기반의 거점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을 해서 공평하게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하는 이 모델을 제시한 게 중국의 논문에서 이런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큰 장점에서 커뮤니티 의료 서비스 센터와 이상급 병원, 지역 행정기관, 지역 주민과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컨셉이 아주 구축이 잘 된 사례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에 반해서 저희가 앞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코로나에 한시적으로 허용은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법적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캐나다나 중국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원격 진료나 디지털 헬스케어 체계에는 아주 미비한 상태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이런 비대면 의료 체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대면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좀 선정을 하고 다각적인 그런 공중의 다양한 의제를 수렴하는
그러한 체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학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여론 형성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더불어서 비대면 의료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의견 수렴이 제때제때 연계가 돼서 미디어 혹은 플랫폼 혹은 소통 채널 이러한 데 있어서의 체계화 그리고 사전 데이터베이스의 공유가 좀 보편화되거나 혹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 활용 인식 개선 혹은 가이드라인 교육을 위한 PR 커뮤니케이션 전략 실행이 동시에 추진이 된다면 훨씬 한국도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 의료 이용자 그리고 비대면 의료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정부와 국민이 동반해서 효율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활용한 혜택을 노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활용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이거는 지금 한국형 시스템으로 이렇게 체계가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제안을 이제 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하신 해외 사례가 캐나다하고 중국인 것이고 네. 그렇다면 이 제안하신 새로운 체계의 핵심이 이 원격 의료 플랫폼, 뭐 당연히 모바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 원격 의료 서비스 센터 이 두 가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냥 얼핏 생각해 보기에는 캐나다하고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은 나라가 워낙 크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지역을 대면 의료 서비스로 커버하기에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 쪽으로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요. 안 교수님께 한 번 더 여쭙고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송 대표님과 김 박사님께서 이제 제안해 주신 한국형 통합 디지털 의료 서비스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그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지는 게 이제 급선무이겠지만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이 모든 시스템이 구축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텐데요. 대략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해 나가는 게 효율적 또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의견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구성 요소들 관해서도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의견이라기보다도 그냥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향은 지금 여기서 이거 통합 모형대로 1차, 그러니까 의원급부터 시작해서 출발하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이미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안 두 건 모두 다 의원급에서만 이제 실시하는 걸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원격 의료에 대해서 의료계가 굉장히 반대하는 게 안전성도 있지만은 대형 병원 쏠림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의원급부터 실시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의료계에서 걱정하는 거는 일단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1차를 중심으로 이거 원격 의료를 시작하는 거는 이제 이런 모형대로 이제 현실이 이제 어차피 이런 모형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상에서 보면은 요 선과 또 요 선, 또 이런 것들 중심으로 1단계가 진행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잘 구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또 추가적인 선들이 더 이제 구축되어져서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 말씀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이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만 이런 그 서비스 센터의 구체적인 역할과 시스템들을 어떻게 갖춰 나갈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여기 이제 타이틀이 지역 원격 의료 서비스 센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그냥 추측컨대 지역이니까 뭔가 지자체 중심으로 지자체마다 하나씩 이런 서비스 센터가 구축이 되는 거일까라는 생각과 함께 또 반면에 이게 어차피 원격이고 비대면인데 어떤 물리적으로 지자체마다 하나씩 뭔가 서비스 센터를 둔다라고 하는 게 굳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더 이렇게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앞으로 진행이 더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비대면 의료의 국내 도입 필요성 그리고 이제 가능성 도입됐을 경우에 환자 및 잠재적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제 큰 방향성. 오늘 이제 강론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시간의 좀 부족 때문에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성 자체가 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큰 그림에 대한
뭐 사회적인 합의, 또 정부와의 구체적인 논의 이런 것들이 좀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단계 인 것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그냥 의도치 않게 비대면에 대한 경험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데요. 조금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또 하다 보니까 장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의료 서비스는 아시다시피 우리의 건강 그리고 생명에 직결된 문제니까 단순히 이 수업을 뭐 비대면으로 진행하느냐 아니면 대면으로 진행하느냐 이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심각한 문제이고 훨씬 더 전문적인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국내에서는 아직 활발한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쉽기도 하면서 빨리 좀 시급하게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두 분의 논문이 이러한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